1418년 8월 10일 경복궁 근정전. 조선 제사대왕의 즉위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이 마침내 세종으로 즉위하는 순간이었죠. 신하들이 엎드려 축하했고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근정전 한편에 서 있던 한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임신 9개월. 배가 불러 서 있기조차 힘든 만삭의 몸이었어요. 왕비로 책봉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공비라는 호를 받았죠.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어요. 여기는 조선의 중심 경복궁이었고 그녀는 이제 조선의 국모였으니까요. 의식이 끝나고 한 달 뒤 그녀는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안평대군이었어요. 24세 젊은 왕비 심씨, 훗날 소헌왕으로 불리게 될 이 여인은 그날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겪을 지옥 같은 삶을. 1395년 가을, 경기도 양주,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청천부원군 시몬, 조부는 조선 개국공신 심덕부였죠. 명문가의 딸이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심씨로만 불렸어요.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혔죠. 명문가의 딸답게 교육받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1408년 2월, 심씨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불렀어요. 내가 왕자와 혼인하게 되었다. 심씨는 놀랐습니다. 왕자라니요?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군이라고 했어요. 12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심씨보다 2살 어렸죠.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14살 소년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왕실로 시집 간다는 것, 평생 궁궐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 혼례를 치렀습니다. 충녕군은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하지만 똑똑했습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심씨는 남편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심씨는 17살이 되었어요. 1412년 봄, 그녀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정소공주. 시아버지 태종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첫 손녀였으니까요.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다음 해에 또 임신했어요. 1414년 19살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향이었죠. 훗날의 문종, 태종은 환호했습니다. 심씨는 쉴 틈이 없었어요. 1415년 또 임신했습니다. 둘째 딸 정의공주를 낳았죠. 21살이었어요. 1417년 23살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훗날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왕이 되는 수양대군이었어요. 임신, 출산, 회복, 임신,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심씨의 몸은 빠르게 상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왕실에서 왕비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적자를 낳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1418년 6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자 양녕대군이 폐위되었어요. 그리고 남편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심씨는 세자빈이 되었죠. 경빈이라는 호를 받았어요. 하지만 기쁠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임신 중이었으니까요. 셋째 아들이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해 8월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태종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충녕대군은 왕이 되었어요. 세종, 그리고 심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는 이미 만삭이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즉위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석해야 했어요. 근정전 의식장. 그녀는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배가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그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의식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겨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출산했습니다. 안평대군이었죠. 하지만 왕비가 된 그날 그녀가 마주한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세종 즉위 직후 태종이 움직였어요. 외척의 힘을 꺾기 위해서였죠. 1418년 가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시몬이 체포되었어요. 역모죄. 심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역모를요? 하지만 태종의 명령은 단호했어요. 시몬은 문초를 받았습니다. 고문이 이어졌죠.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심씨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울부짖었죠. 하지만 왕비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더 끔찍한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관비가 되었어요. 노비로 전락한 것이죠. 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심씨는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궁궐 어디에나 태종의 눈과 귀가 있었으니까요. 조정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왕비로 있을 수 있느냐? 신하들이 폐비를 주장했어요. 심씨를 내쫓자고 했죠. 심씨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폐비가 되면 끝이었어요. 자식들까지 위험해졌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다행히 태종이 막아섰어요. 아버지 죄를 딸에게 물을 수 없다. 폐비로는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심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왕비였지만 죄인의 딸이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그녀를 무시했어요. 시선이 차가웠죠. 심씨는 조용히 견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죠.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왕비의 역할만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계속했습니다. 1420년 넷째 아들 이명대군을 낳았어요. 26살이었죠. 그때도 아버지의 죽음 2년째였습니다. 1425년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 31살. 1427년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 33살. 1428년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 34살. 1434년 막내 아들 영흥대군, 40살. 14살부터 40살까지 26년 동안 10명을 낳았습니다. 평균 2년에 1명씩이었어요. 당시 의학 수준은 형편없었습니다. 출산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실제로 세자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죽었어요. 소혼왕후는 10번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죠. 출산할 때마다 몸이 상했어요.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40살의 막내를 낳고 나서 그녀는 더 이상 임신하지 못했죠.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내를 미안해했습니다. 태종이 죽은 뒤 그는 조심스럽게 심씨의 위상을 회복시켰어요. 1424년 외할아버지 집에 행차할 때 성대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왕비의 권위를 보여주려 했죠. 1426년 어머니 안씨와 가족들을 천민 신분에서 풀어주었어요. 직첩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시몬은 복권시키지 못했어요. 세종도 태종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죠. 소헌 왕후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웠어요. 아버지는 끝내 복권되지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완벽한 왕비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후궁들을 잘 대했어요. 세종에게는 후궁이 많았습니다. 신빈 김씨, 해빈 양씨 등 6명이었죠. 후궁들이 세종의 자녀를 12명이나 낳았어요. 다른 왕비였다면 질투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헌 왕후는 달랐어요. 후궁들을 예로서 대했죠. 특히 신빈 김씨는 본래 소헌 왕후의 궁녀였습니다. 소헌 왕후가 아꼈던 아이였어요. 세종이 신빈을 총애하자 소헌 왕후는 오히려 더 잘 대해줬습니다. 자신의 아들 수양대군과 영흥대군을 신빈에게 맡겨 키우게 했죠. 후궁 소생들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죽자 해빈 양씨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내명부는 평화로웠어요. 왕비와 후궁 사이에 갈등이 없었죠. 이것은 오로지 소헌 왕후의 인품 덕분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내를 존경했어요. 1426년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세종은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소헌 왕후가 직접 화재 진압을 지휘했죠. 그때도 그녀는 임신 중이었어요. 금성대군을 낳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내에게 국정 일부를 맡겼어요. 군사 관련 병조의 일도 처리하게 했습니다. 왕비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죠. 세종은 아내의 능력을 그만큼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헌 왕후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1424년 봄, 첫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딸 정소공주가 천연두에 걸렸어요. 아이는 급격히 쇠약해졌죠. 소헌 왕후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죽었어요. 13살이었습니다. 소헌 왕후는 울부짖었죠. 내 아이, 태종도 슬퍼했어요. 첫 손녀였으니까요. 죽음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헌 왕후는 50대가 되었어요. 10명의 자식을 키웠고 며느리와 손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실의 어른이었죠. 하지만 1444년 가을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안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헌 왕후는 통곡했어요. 어머니. 친정이 몰락한 후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제 친정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해 12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20살 청년이었죠. 병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소헌 왕후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아들. 1445년 1월 한 달 뒤 7째 아들 평원대군마저 죽었습니다. 19살이었어요. 한 달 간격으로 두 아들을 잃은 것이죠. 소헌 왕후는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어요. 잠을 자지 못했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세종과 소헌 왕후는 불교에 의지했어요. 사찰을 찾았습니다. 승려들을 불러 법회를 열었죠. 죽은 아들들의 명복을 빌었어요.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불교는 해롭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들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의 슬픔을 알았습니다. 소헌 왕후는 날마다 절에 갔어요.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편히 잠들기를.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죽은 자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446년 3월 소헌 왕후는 병이 들었어요. 이질이었습니다. 설사가 멎지 않았죠. 열이 났어요. 온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세종은 최고의 의원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헌 왕후의 몸은 이미 한계였죠. 26년 동안 10번의 출산, 친정의 몰락, 자식 셋의 죽음, 그녀의 심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세종은 죄수들을 풀어줬습니다. 산천에 기도를 올렸어요. 승려들을 불러 불사를 열었죠. 아내가 살아나기를. 문종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을 간호했어요. 대군들도 연비를 했죠. 팔뚝을 불에 지져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헌 왕후는 점점 더 약해졌어요. 병이 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3월 24일 새벽, 소헌 왕후는 수양대군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궁궐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속설 때문이었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세종이 손을 잡았어요. 문종이 울고 있었죠. 대군들과 공주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소헌 왕후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감겼어요. 소헌 왕후 심씨 1446년 3월 24일 오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51세였어요. 1395년에 태어나 1408년 14살에 혼인했습니다. 10년 후 24살에 왕비가 되었죠. 그리고 28년 동안 왕비로 살았어요. 그 28년은 출산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왕비였습니다. 세종은 무너졌어요. 아내, 그는 매일 울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죠. 전하 지나친 슬픔은 건강을 해칩니다.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가 병들 때 설탕을 먹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못했어요.
설탕은 당시 매우 귀한 수입품이었죠. 아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 설탕을 가져왔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아내의 영전에 바쳤습니다. 문종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가 설탕을 먹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구하지 못했다. 문종은 평생 그것을 후회했어요. 세종은 아내를 위해 불경을 만들게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주도했어요. 석보상절. 부처의 일생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었죠.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불교 서적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종은 단호했어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 만든다는데 어찌 맞겠느냐. 석보상절은 완성됐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보고 또 울었어요. 그리고 월인 천강지곡을 지었습니다.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였죠. 세종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아내를 잃은 충격이 컸습니다. 그는 눈병이 심해졌고 당뇨도 악화됐죠. 4년 뒤인 1450년 세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세였어요. 소헌 왕후가 죽고 4년 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묻혔어요. 영릉, 합장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내곡동에 있었죠. 하지만 1469년 여주로 옮겨졌어요. 풍수지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있어요. 세종과 소헌 왕후는 한 봉분에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소헌 왕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적인 왕비로 칭송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투기하지 않았고 후궁을 잘 대했다. 내명부를 평화롭게 이끌었다. 국모로서 완벽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소헌 왕후 심씨는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14살에 혼인했어요. 아이였죠. 24살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친정은 멸문당했어요. 그녀는 26년 동안 10명을 낳았습니다. 2년에 1명씩이었죠. 몸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30대에 딸을 잃었습니다. 50대에 어머니와 아들 둘을 잃었죠. 그리고 51세에 죽었어요. 이것이 완벽한 왕비의 삶입니다. 과연 행복했을까요? 조선시대 왕비들의 평균 수명은 53세였어요. 소헌 왕후는 51세, 평균보다 짧았죠. 왕비 중에는 70대, 80대까지 산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헌 왕후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너무 많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10명, 조선 왕비 중 최다 출산이었어요. 다른 왕비들은 대부분 4명 이하였죠. 인조의 왕비 일렬왕후는 42세에 출산하다 산후병으로 죽었습니다. 소헌 왕후는 40세까지 낳았어요. 몸이 버틸 리 없었죠. 왕실은 소헌 왕후를 출산기계로 만들었습니다. 적자를 많이 낳아야 했어요. 왕실이 안정되려면 왕자가 많아야 했죠. 그래서 소헌 왕후는 쉬지 않고 낳았습니다. 14살부터 40살까지 26년 동안 10명. 그녀의 자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심씨라는 개인은 사라졌어요. 오직 왕비로서, 국모로서 출산하는 역할만 남았습니다. 후궁을 잘 대했다고 칭송받았죠.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원한 일이었을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관계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왕비니까요. 투기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았죠. 평생을. 친정 몰락도 견뎠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죽었어요. 어머니가 관비가 됐죠. 하지만 소헌 왕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왕비였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어요. 폐비될 수 있었죠. 자식들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끝까지. 자식 셋이 죽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 소헌 왕후는 울었어요. 하지만 죽음을 막을 수 없었죠. 무력했습니다. 그녀는 불교에 의지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식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소헌 왕후는 51세에 이질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과로사였어요. 26년 동안 10번 출산. 엄청난 육체적 부담이었죠. 정신적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친정 몰락, 자식 죽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였어요. 이질은 마지막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소헌 왕후 심씨. 그녀는 조선 최고의 왕비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왕실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어요.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한 완벽한 여성상.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여성. 소헌 왕후는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51세 죽었어요.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완벽한 왕비로 아니면 시스템의 희생자로? 아마 둘 다일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해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으로서의 삶은 사라졌습니다. 심씨라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죠. 오직 소헌 왕후로만 남았어요. 영릉을 찾는 사람들은 세종의 업적을 칭송합니다. 한글 창제 과학 발전,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옆에 묻힌 여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소헌 왕후. 그녀가 없었다면 세종의 치세도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8명의 적자를 낳았기 때문에 왕실이 안정됐습니다. 그녀가 후궁들을 잘 대해서 내명부가 평화로웠어요. 그녀가 묵묵히 역할을 해내서 세종은 국정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세종의 위대함 뒤에는 소헌 왕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희생 위에 남성의 업적이 세워졌다고. 그리고 그 희생은 칭송받았어요. 완벽한 왕비라고.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가? 한 사람의 삶을 도구로 만드는 것이 정당한가? 소헌 왕후는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이미 600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을, 그녀가 잃어버린 자아를, 그녀가 치른 대가를, 그것이 그녀를 제대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